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깊이 있는 지식 탐험 시작합니다. 요즘 진짜 경제적 자유 아니면 조기 은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관심 뜨겁죠. 근데 평범한 직장인이 그것도 단 3개 미국 ETF만으로 5년 만에 자산을 확 불려서 은퇴 준비 끝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그 포맷버거 필명 쓰시는 김지훈 저자님 이야기죠. 책도 잘 나가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뭐랄까 비법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저자책 요약본, 또 분석글, 인터뷰 기사, 또 유튜브 영상도 있었고 ETF 관련 기본 정보까지 이걸 싹 다 모아서요. 네. 김지훈 저자의 이 3개 ETF 은퇴 전략, 도대체 핵심이 뭐고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는지,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없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복잡한 건 좀 머리 아프고 또 투자에 막 시간 내기도 어려운 당신에게 이 단순한 ETF 전략이 진짜 괜찮은 대안일 수 있을지, 그렇죠. 핵심부터 가능성 그리고 혹시 모를 함정까지 같이 한번 탈탈 털어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전략 만드신 김지훈 저자, 포맷뽀꼬님, 처음부터 막 투자 전문다 이런 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만 알던 사회 초년생 시절에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도 좀 봤다고 하고요. 아, 그런 경험이. 네, 그런 실패를 겪고 나서 진짜 꾸준히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개별 종목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지수 투자로 방향을 딱 바꿨는데 그게 통했던 거죠. 그래서 5년 만에요? 네, 5년 만에 처음 한 3억 원 정도 자산을 15억 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400% 불린 거죠. 와, 400%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동시에 월급 말고 월 4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점이 사람들한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게 하니까요. 본인 경험이 있으니 바쁜 직장인은 복잡하고 시간 많이 드는 투자 못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세우는 말이 게으르게 투자하고 확실하게 부자 되기. 약간 모토 같은 거죠. 게으른 투자라.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네, 근데 그 핵심 도구가 바로 ETF, 특히 미국 ETF. 더 정확히는 미국 지수 추종 ETF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투자 중에 하필 미국 ETF였을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 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거죠. 지난 수십 년 데이터를 보면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대표 지수들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긴 뭐 세계 경제 대장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전망에 기반한 거고요. 둘째는 ETF라는 상품 자체가 주는 편리함 때문인 것 같아요. 아, 편리함이요? 네, 기업 하나하나 분석해서 좋은 거 고르는 거, 이거 전문가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없고 어렵죠. 근데 ETF는 그냥 수십, 수백 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 파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죠. 또 시장 따라서 알아서 종목도 바꿔주니 관리도 편하고. 아, 그 리밸런싱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딱 그 게으른 투자 컨셉에 맞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이 전략 깊숙한 곳에는 그 워런 버핏이나 뭐 찰리 문거 같은 투자 대가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시간과 복리. 그렇죠. 바로 그거. 시간과 복리의 힘을 믿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아, 그 유명한 눈덩이 효과.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그냥 연 10% 수익률로 묻어두면 40년 뒤에는 이게 4억 5천에 넘고 80년 뒤에는 와, 2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80년이요? 허허, 뭐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요즘처럼 막 주가 높다고 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 고민하죠. 근데 저자는 그러더라고요. 미국 지수 투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아무 때나 사도 길게 보면 수익 볼 확률이 70% 넘었다고요. 70%요? 그렇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막 타이밍 재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기계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 기계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그 트라이앵글 포트폴리오라는 거요. 이름도 특이한데 이게 뭔가요? 말 그대로 삼각형이에요. 성장성, 안정성, 그리고 배당.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죠. 이 세 가지 목표를 좀 균형 있게 잡으려고 세 가지 미국 ETF를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ETF 조합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그리고 배당 성장주 ETF, SCHD 이 세 개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각각 역할이 좀 달라요. 역할이요? 어떻게 다른데요? 첫 번째, S&P 500 ETF 있잖아요. 뭐 SPLG나 SPY 같은 거요. 이건 포트폴리오의 뭐랄까, 주춧돌 같은 역할이에요. 기반을 다지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나눠 투자하니까 시장 전체의 평균 성장률, 역사적으로 보면 연평균 한 10%에서 13% 정도 되거든요. 그걸 따라가면서 안정성을 딱 잡는 거죠. 뭐 금융위기 때처럼 확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아, 회복력이 좋군요. 네. 그래서 저자는 이걸 가장 기본으로 또 제일 먼저 담아야 한다고 꼽아요. 특히 SPLG 같은 경우는 운용 수수료가 연 0.02%, 거의 없는 수준이라 그것도 장점이고요. 0.02%요? 와, 싸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나스닥 100 ETF. 이건 뭐 자산 증식의 급행 열차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성장성에 완전 집중한 건가 봐요. 네, 딱 그렇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요즘 핫한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 중심의 10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해서 수익률을 확 끌어올리려는 목적이에요. 수익률이 실제로 좋았나요? 네, 실제로 지난 한 10여 년간 보면 연평균 17, 18%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죠. 와, 17, 18%요? 네. 근데 다만 이게 기술주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시장 좀 불안하다 싶으면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알아둬야 하고요. QQQM도 수수료가 연 0.15%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변동성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SCHD, 찰스 슈왑 미국 배당주 ETF. 이건 제2의 월급이자 하락장 버팀목이라고요? 네. SCHD는 단순히 배당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라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회사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좀 탄탄한 회사 100개 정도에 투자해요. 아, 배당 성장성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최근에 보면 연 배당률이 한 3% 후반에서 4% 가까이 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배당금 증가율이 11%나 됐어요. 배당 자체가 계속 커진다는 거죠. 배당이 11%씩 늘어난다고요? 와. 네. 그리고 주가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포트폴리오 전체 안정감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근데요, 저자가 이 세 개 조합을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보통 올웨더 하면 주식 말고 채권, 원자재, 금 이런 거 다 섞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걸 말하지 않나요? 이건 다 미국 주식 ETF인데 이걸 올웨더라고 해도 되나 싶어서요. 아, 그거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좀 그렇죠. 전통적인 의미의 올웨더랑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그냥 미국 주식이라는 한 가지 자산 안에서 성장주 나스닥, 시장 대표주 S&P 500, 가치 배당주 SCHD 이렇게 스타일을 나눈 거에 가깝죠. 아, 주식 내에서의 분산이군요. 네. 그래서 모든 날씨에 대비한다는 이름이랑은 다르게 만약에 미국 증시 전체가 막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따진다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이건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올웨더라는 이름만 믿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세 ETF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 건가요? 저자 본인은 이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니까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SCHD 비중을 제일 높여서 S&P 500, 나스닥 100, SCHD 비율을 대략 1, 1, 1.5 이 정도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1, 1, 1.5. 배당주 비중이 제일 높네요. 네. 장기 목표로는 S&P 500 2억, 나스닥 100 2억, SCHD 3억. 여기에 추가로 커버드 콜 ETF 2억까지 모으는 거라고 하고요. 커버드 콜까지? 반면에 젊은 투자자들은 좀 다르게 하려고 조언한다면서요? 그렇죠. 아직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은 20대, 30대 분들은 성장성이 높은 나스닥 100, 그러니까 QQQ나 QQM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요. 결국 자기 투자 목표나 기간, 또 얼마나 위험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비율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하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아, 그리고 참고로 S&P 500하고 나스닥 100은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기술주들이 꽤 겹쳐요. 종목 기준으로 보면 한 47% 정도 중복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고려하면 좋고요. 47% 중복이요? 꽤 높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걸 실행한다고 해볼게요. 뭘 고려해야 할까요? 당연히 시작은 돈부터 모아야겠죠. 그렇죠. 종잣돈 마련, 투자의 첫걸음이죠.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 고민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이거부터 갚아야 하나, 투자해야 하나.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자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빚부터 다 갚고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저도 그런데. 오히려 대출 상환이랑 투자를 같이 하라고 권해요. 예를 들어 여유 자금 있으면 70%는 빚 갚고 30%는 투자하고 아니면 6대 4 정도로 나누던가. 같이 하라고요. 왜죠? 그 이유는 결국 시간이에요. 모든 돈을 빚 갚는 데만 쓰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무기, 그 복리 효과를 누릴 시간을 그냥 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 시간 벌기. 네. 물론 뭐 대출 금리가 엄청 높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투자 방식은요. 목돈 있으면 한 번에 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달 꾸준히 사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참 고민이죠. 근데 역사적 데이터만 딱 놓고 보면요. 미국 지수는 계속 우상향해 왔으니까 가능한 빨리 목돈을 넣는 거치 시기, 평균적으로는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아, 거치식이요? 네. 근데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또 한 번에 큰돈 넣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떨어질까 봐 무섭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매달 월급날 같은 때 맞춰서 꾸준히 사 모으는 거, 적립식 투자가 더 맞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저자가 계산한 거 보니까 매달 50만 원씩 이 3개 ETF에 나눠서 10년 투자하면 대략 한 4억 원 정도 자산이 되고 배당금도 연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죠. 물론 10년이면 복리 효과가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기엔 좀 짧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면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꾸준함의 힘이네요. 특히 저자가 자기 경험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계좌를 여러 개 굴려봤는데 막 감정 섞어서 사고팔고 했던 계좌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자동 매수 걸어놓은 소수점 투자 계좌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오, 진짜요? 그게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게으른 투자라고 해서 그냥 냅두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 오르내리는 거에 막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사 모으는 그 기계적인 규율,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 감정에 휘둘려서 타이밍 재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증권사 앱에서 소수점 자동 투자 기능 잘 되어 있잖아요. 실천하기도 쉬워졌고요. 하긴 그러네요. 근데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레버리지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5%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 10% 하락하면 3배 레버리지 ETF, QLD, TQQQ 같은 거, 이런 걸 단기적으로 사보러 건데요. 어우,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네, 엄청 위험해요. 저자도 뭐 전체 자산의 아주 일부, 한 20% 안에서만 하고 투자 상한선도 딱 정해야 한다고 강조는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진짜 원금 다 날릴 위험도 훨씬 크고 변동성도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뭐 단순하고 게으른 투자라는 기본 컨셉하고도 좀 안 맞고 특히 초보 투자자한테는 절대 권하면 안 되는 전략이죠. 정말 신중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조심. 배당금 재투자, DRIP라고 하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특히 SCHD 같은 배당주는 받은 배당금으로 또 그 ETF를 사면 복리 효과가 더 커져서 나중에 받는 배당금이 훨씬 빨리 드러난다고요. 네, 맞아요. 자료 보니까 SCHD 배당금을 꾸준히 재투자하면 10년 뒤에는 배당금이 3배까지도 불어날 수 있대요. 3배요? 와. 네. 그리고 재투자 안 하더라도 SCHD 자체가 배당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10년이면 배당금 자체가 한 2배 정도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배당 성장주 투자의 매력이네요.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 주식은 매매 차익 250만 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22% 양도세. 배당금은 15% 세금. 이런 기본 내용 말고 또 뭘 알아야 할까요? 일단 절세 계좌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연금저축펀드랑 IRP 같은 거요. 아,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받는 거요? 네. 그거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이런 계좌들은 중간에 돈 빼기 어렵거나 불이익이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해요. 자기 자금 계획에 맞게. 그렇죠. 묶이는 돈이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상장된 미국 ETF랑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 있잖아요.
이게 세금 매기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국내 상장된 건 매매 차익에도 배당 소득세 15.4%가 붙고 이게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 직투는 양도세만 내면 되는데 이런 차이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잘 알아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4%룰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은퇴자금에서 매년 4%씩 뺐어도 원금이 안 준다는 법칙이요. 네, 은퇴 목표 금액 세울 때 많이들 참고하죠.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필요하면 3,600 나누기 0.04에서 9억 원 필요하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함정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주로 옛날 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거라서 앞으로 시장이 어떨지 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더 곱고 기대 수명도 늘어났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면 그대로 쓰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글쎄요. 저자는 오히려 미국 지수가 워낙 잘 오르니까 7, 8%씩 뺐어도 괜찮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던데 이것도 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또 초반에 뺄 수 있는 돌이 생각보다 적다는 단점도 있고 결국 자기 상황에 맞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룰도 맹신하면 안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 전략의 매력 포인트랑 실행 방법 위주로 봤는데요.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계점 같은 걸 더 날카롭게 한번 짚어보죠.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게으른 투자라는 이름이랑 실제 해야 하는 행동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비판 포인트 같아요. 행동의 차이요? 네. 기본은 지수 추종 ETF 사서 묻어두는 거. 패시브 전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자는 공포 탐욕 지수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이 확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 전략을 같이 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문제죠? 싸게 살 기회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엄청 어려워요. 시장 막 폭락해서 다들 공포에 떨고 팔고 도망갈 때 와, 지금이 기회다 하고 돈을 넣는 거 이게 보통 심리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용기랑 규율이 필요해요. 하긴 남들 다 팔 때 사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절대 게으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죠.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전략 실행하다가 실패하기 딱 좋아요. 아, 게으르다는 말이 그냥 종목 분석 안 한다는 거지 심리적 고통 참으면서 역발상 투자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헷갈리기 쉽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역시 아까 나왔던 미국 시장 몰빵 리스크예요. 이 포트포리오는 진짜 100% 미국 주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지난 수십 년은 미국이 최고였죠. 근데 앞으로도 꼭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진짜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으로 간다. 그럼 이 전략은 그냥 치명타죠. 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랑은 완전 반대네요. 딱 그 말이죠. 아까 지적하신 올웨더 명칭 문제도 사실 같은 맥락이고요. 진짜 모든 날씨 대비는 아니라는 거. 맞아요.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변동성 문제예요. 특히 포트폴리오에서 성장 담당하는 나스닥100 있잖아요. QQQ나 QQM. 이게 기술주 비중이 높아서 오를 때도 화끈하지만 떨어질 때도 깊게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변동성 크다고 했죠. 네, 젊을 때는 뭐 시간 많으니까 기다리면 회복하겠지 할 수 있는데 운태가 코앞인데 그런 하락장을 딱 맞으면 운태 계리 자체가 다 꼬일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나스닥100 같은 고변동성 자산 비중은 좀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현금화하는 그런 출구 전략을 미리 좀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출구 전략 그것도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김지훈 저자의 단 3개의 미국 ETF 이걸로 은퇴 준비한다는 전략을 정말 여러 각도로 뜯어봤네요. 네, S&P 500, 나스닥100, SCHD 이 세 가지로 성장, 안정, 배당을 다 잡아보려는 전략.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또 잠재력은 있어 보이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막 복잡한 분석은 싫고 그냥 길게 보고 꾸준히 투자해서 자산 불리고 싶다. 이런 당신에게는 꽤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자 본인이 또 성공 사례를 보여줬고 포트폴리오도 딱 명확하게 제시하니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이게 뭐 투자의 정답 이런 건 아니고 수많은 방법 중 그냥 하나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시장 오르내리는 거 버텨내는 인내심, 또 기계적으로 원칙 지키는 그런 심리적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점, 4% 룰의 현실적인 한계,
또 하락시 매수, 이게 말처럼 게으르지 않다는 점, 이런 고려할 점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 이 전략의 성공은 결국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시장이 보여준 그 엄청난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그 가정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이 중요하죠. 인공지능이니 뭐 지정학적 변화니 해서 지금 세계 경제 판도가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그 가정이 계속 유효할까요? 바로 그 질문, 오늘 당신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단 3개의 미국 ETF 전략,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당신만의 방식으로 좀 고치거나 보완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탐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